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5부 위기의 호남, 남원성을 둘러싸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7년 7월 15일 칠천량 참패로 인해서 조선 조정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무적의 조선 수군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제 호남 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일본군의 공세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 조정이 주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남원성입니다. 왜냐면은 경상도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갈 때 요충지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임진년 전쟁에서 정말 핫했던 곳이 바로 진주성이었잖아요. 근데 진주성에서 두 차례 걸쳐가지고 큰 전투가 벌어졌죠. 1592년에 벌어졌던 전투는 조선 측의 승리로 끝났고 93년에 일어났던 전투에서 조선 측이 패배를 하면서 진주성은 이때 당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진주성 다음번에 저지할 수 있는 요새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남원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남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막아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이제 감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요. 대략 한 2개월 전, 그러니까 한 5월 8일이었는데 칠천량 해전이 벌어지기 2개월 전 무렵이죠. 명예 부총병 양원이 약 3,0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급한 대로 한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무렵에는 명예 부총병 양원은 남원성에 입성해서 남원성 수비 강화에 주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칠천량 해전이 벌어지기 한 열흘 전쯤이었는데 7월 3일 경에는 명예 제동 마귀가 이끌고 있는 약 1만 7천여 명의 병력이 한양에 입성한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명군이 조선에 이제 재파병을 결의했을 때 보내기로 했던 병력의 숫자가 육군, 수군 합쳐가지고 무려 1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4만 명 중에서 대략 한 2만 명 남짓이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라는 제독이 이끌고 있던 군대였는데, 참고로 이 마귀라는 장군은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정말 명장으로 이때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에요. 이번 원정의 총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경략, 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경략, 형계, 그 밑에 이제 경리, 양호, 그리고 제독, 마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부총병들이 쭉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략, 형계는 대략 이제 조선을 치자면은 조선에서 이제 사실상 전시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유성룡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리, 양호는 도채찰사로 있는 이원익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독, 마귀는 도원수 권유라고 좀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총병들은 뭐 이일이라든가 혹은 뭐 김흥서라든가 그런 이제 병마사 정도 혹은 이제 순변사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장군들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대강 이제 때려 맞춰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번 원정의 총 책임자였던 명예 경략 형계는 한눈에 간파를 합니다. 이건 남원성 방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남원성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번 전쟁의 승부가 갈리는 그런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을 간파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계가 만력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본군이 감히 경상도에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는 것은 전라도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켜야 된다. 전라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본군이 그러면은 만약에 전라도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한양으로 북상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고 했을 때 바로 남원성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또 경략 형계가 내가 보니까 남원성이 상당히 크고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병력과 물자를 배치를 하면은 지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조실록의 기록이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경략 형계가 만력제한테 주문을 올린 것을
조선 관료들한테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황제폐한테 이렇게 보고서 올렸으니까 당신들도 보고서 같이 나하고 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작전을 짜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록에도 이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형계가 만력제기에 올린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서남 일면이 전라도인데 본도의 소속은 아직까지 잔파되지 않았다. 즉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도는 또 병력이 정예로워서, 그러니까 참 호남 지역이 조선시대에 계속 그런 평가를 받아요. 조선 왕실로부터도 호남 지역은 상무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명 측에서도 저 호남 쪽은 뭔가 좀 병력이 굉장히 정예롭다. 그런 평가를 받고, 나중에 먼 훗날의 얘기지만 구한말 당시 있었던 그 항일 의병들도 호남 의병들이 정말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군도 호남 의병들을 격파하는데 가장 초점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군사력, 상무정신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동네가 함경도하고 전라도 이 두 지역이 좀 많이 꼽힌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병력이 정예로워서 곧 조선의 지주임은 즉 대돌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물론 왕경 일대의 공흥도, 세금 수입도 이곳에 다 조달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노가 감히 경상도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전라도에서의 후미 공격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경상도로 따라 나아가면 전라도의 남원인데 그것은 성이 퍽 높고 커서 지킬만 하므로 해국이, 여기서 말하는 해국은 해당 국가를 의미합니다. 해국이, 즉 조선이죠. 현재 서쪽으로 장수를 두어 방어하고 있다. 이어서 보면요. 전라도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원을 보호하여야 되는데 이는 마치 대문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 대병이 이곳에 주둔하여 전라도와 더불어 함께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형계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전라도가 사실상 조선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나 다름없고, 그래서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대문에 해당하는 남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원을 지켜야지만이 안마루라고 볼 수 있는 전주가 또 지켜질 수 있고, 남원과 전주가 온전해야지만이 전라도가 보존될 수 있다. 그리고 전라도가 보존되지만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예리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판단 하에 명예 경략 형계는 경상도 지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경주, 성주를 중심으로 군을 주둔시켰고, 또 전라도를 방어할 목적으로 남원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방어선들은 단순히 일본군을 저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성들을 역공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일종의 다선 방어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 본 부대가 도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병력과 물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방어에 좀 더 치중을 한 것이 옳다라고 봤겠죠. 자, 이러한 취지 하에 지난 임진년 당시 이여성 휘하에서 출전한 경험이 있었던 부청병 양원이 남원성으로 파견이 돼요. 자, 부청병 양원은 남원성에 당도하자마자 현지의 조선군 장수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즉시 남원성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명제국은요, 화기 발달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에도 다양한 방어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청병 양원은 남원성에 가가지고 명제국의 성곽에서 사용하는 그런 각종 화기를 이용한 방어시설들, 뭐 총안, 포안, 쉽게 말해서 총구멍, 대포구멍인데 그런 방어시설들을 남원성에도 대거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게 이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 전에 유성룡이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포루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루를 진주성에 설치를 하자라는 건의를 하거든요. 조선 측에서도 그런 논의는 꽤 많이 있었어요. 활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어시설들을 앞으로 우리 성곽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 이번에 이제 양원이 와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597년 8월이 됐습니다. 실천량에서 승리를 했던 일본군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무려 5만 대군을 출진시켜서 남원을 향해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물론 남원으로 온 게 5만 명이고
가토가 이끌고 있던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전주 쪽 방면으로 또 가고 있기는 했어요. 자, 이에 명예, 경리, 양호는 전주에 주둔 중이었던 명예 유격장 진우층에게 일단 남원을 먼저 지원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면은 남원은 곧바로 일본군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는 남원성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동쪽 방면으로는 산성들이 거기 좀 있어요. 그래서 산성들을 먼저 돌파해야지 전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주가 첫타로 공격당할 건 아니니까 전주에 있는 진우충은 남원을 먼저 지원을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군 역시 전라병사 이봉남이 급히 남원으로 군을 이끌고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가 한창 농번기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이면 양력으로 대략 한 7월인데 한참 농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조선군이 이때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농업 생산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명군한테 군량 대주려면 어쨌든 농사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군대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임진년처럼. 그때는 원칙 급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에다가 상당한 인력을 갖다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군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봉남이 이끌고 있던 병력은 대략 한 2천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성에 입성했던 부총병 양원이 이끄는 명군도 대략 한 3,000명 수준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남원성을 지키고 있던 조명연합군은 그 수가 대략 한 5,000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5,000명의 병력을 가지고서 무려 5만에 달하는 10대 1의 비율이죠. 5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남원에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선의 도채찰사 이원희 그리고 도원소 권율이 각기 운봉과 한산에 병력을 이제 주둔시켜가지고 남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세를 갖추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칠천량 패전 이후에 일단 조선군의 사기가 너무 안 좋았고 다들 지금 겁에 질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형편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일본 수군이 이제 더 이상 이거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섬진강을 따라서 북상을 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산에 주둔하고 있는 권율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남원으로 향하는 일본 육군과 섬진강을 따라서 올라오려고 하는 일본 수군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번기다 보니까 두 사람 병력이 얼마 안 됐어요. 정확하게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지는 기록에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는데, 당시 병조판서였던 이항복이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냐면은 두 사람 병력을 합쳐가지고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사람 병력이 아주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남원성 수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부총병이었던 양원의 태도였어요. 이 아저씨가 좀 사고를 치긴 했는데 어떤 사고를 치냐. 양원은 조선에 당도하자마자 국왕인 선조를 아련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양원은 자신의 군대가 주둔할 곳은 말을 달리기 편리한 평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양원이 이끌고 왔던 병력 자체가 다 요동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립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름지기 군인이라면은 드넓은 평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군을 쓸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국왕인 선조는 이 말 듣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임진년에 신립이 탕금대에서 기병전 벌이려고 했다가 몰살당한 전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선 조정도 남원성 수비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명예 선봉대가 도착해서 남원성으로 바로 가져도 모자를 파네. 평지를 찾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원이 말하기를 외적을 방어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가장 기묘합니까? 하니, 자, 부청병 양원이 조선에 당도하자마자 선조를 아련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상이 말하기를 조령 이남은 심히 잔파되어 대군이 주둔할 수 없으며 남원은 전라도의 요해처인데 다른 도에 비해 그래도 온전하니 이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선조는 계속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발 남원으로 가라, 제발 남원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양원이 여기서 좀 되게 엉뚱한 말을 해요. 양원이 말하기를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나왔으니 조선의 장수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요해처를 알아서 굳게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단 내가 주둔하는 곳은 반드시 말을 타고 달리기에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신입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선조가 이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런 식으로 달래요. 뭐라고 이제 살살 꼬드기자면은, 상이 말하기를, 남원이 말을 달리기에 편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인이 이곳에 주둔했으며 하고 5대인은 충주에 주둔했으며 합니다. 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남원이 말을 달리기에 편리하다. 물론 선조가 한 말은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확실히 남원 일대는 평지가 있기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라도 일대가 평지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는 건 맞죠. 그 만주벌판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원성 수비의 핵심은 수성전이지 평지에서 기마전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선조가 양원을 남원으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일본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면 육로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그 요충지가 남원인데, 그 남원에 명군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의 본부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양원이 이끌고 있는 선발대 3,000명이라도 온 건데, 그럼 얘들이라도 빨리 남원으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양원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마전을 하고 싶으니까 기마전을 할 만한 곳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거죠. 선조가 아마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기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원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면박을 주기도 그러니까 살살살 달래가지고 남원에 가면은 평지가 많으니까 거기라면 기마전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남원으로 결국 유도를 해서 보낸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선조가 참 수완이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원이 남원의 지리라든가 현지 전황을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선조가 했던 그 가만히설에 넘어가가지고 야 이거 뭐 기병을 운영하기에 편리한 곳이겠거니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남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도착해서도 부청병 양원은 현지 조선 관원들의 조언을 정말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거죠. 남원의 관원들은요 양원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남원 성, 그게 이제 고을을 지키고 있는 읍성인데 그 남원 읍성 근처에 남원 산성이 또 있어요. 이 남원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을 임진왜란 때 그 휴전 기간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름 이제 조선 조정에서 신경 써가지고 만든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원 산성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남원 읍성도 또한 보존이 될 수 있다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조선의 관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남원 읍성에는 민간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민간인들을 읍성에 다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누자. 근데 핵심적인 전투병력은 남원성을 지키고 일반 민간인들과 민병대 그리고 좀 이근급 군대들은 산성으로 보내자. 저 산성 지세가 험준하고 원체 철옹성이라서 쉽게 함락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읍성과 산성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주둔을 하면서 만약에 일본군이 읍성을 공격하면 산성에서 치고 나오고 산성을 공격하면은 읍성에서 치고 나가는 기각지세, 사슴의 뿔과 다리를 잡는 그런 기각지세를 이뤄가지고 적을 견제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원 지역에는 관리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겠죠. 만약에 여기로 쳐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양원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여튼 산에는 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남원 읍성 하나만 집중해서 지켜야지 뭔 전력을 그렇게 둘러 쪼개냐.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하면서 조선 관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정도가 아니라 산성이 그동안 비축해놨던 모든 물자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읍성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선조 불안하죠. 그래서 7월 초에 이 소식을 접했던 선조가 직접 부청병 양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양원이 이제 한참 남원성 방어태세를 강화하던 중에 잠깐 선조를 만나러 한양으로 올라오거든요. 둘이 이제 만났을 때 선조가 이 틈을 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남원산성을 그렇게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원산성에 일정 병력을 주둔시켜가지고 서로 기각지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해요. 자, 그러자 부청병 양원은 아주 여기서 호언장담을 하는데, 아이, 전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남원에다가 전부 다 방어 전력을 집중해서 여기서 막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죠. 적은 양떼와 같고, 자신은 호랑이와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하면서 무려 선조의 요청마저도 이렇게 이제 묵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남원산성에 있는 모든 물자를 남원읍성으로 옮겨가지고 모든 민간인과 병력이 뒤엉켜서 남원읍성에 전부 들어가서 거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이에 선조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지금 돌아가는 꼴이 흡사, 큰 길 가운데 손가마를 놓아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위태로운 형국이다 라면서 그렇게 한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대인의 깊은 은혜에 힘입어 국가를 보존하고 있소이다. 허술하게 버려져 있던 성을 이제 튼튼하게 수축하였으니 흉적이 이를 들으면 아마도 두려워할 것인데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살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막 살살살 달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가끔 얄미운 게 뭐냐면요. 아니 선조가 명예 장수들한테 이렇게 잘하면서 왜 이순신한테 또 그렇게 뭐 어떻게 그러나 몰라. 자, 아무튼 간에 이어서 보면요. 그러나 본성만 지키고 산성을 지키지 않으면 흉적이 먼저 산성을 점거하여 도리어 우리를 괴롭히는 계책을 할까 염려되니 잠시 노약자로 하여금 계속 지키게 하여 허장성세로 성원을 가식하게 하면 어떻겠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관원들이 한 얘기인데 핵심 전력은 남원성을 지키고 주로 이제 민간인들을 산성을 올려보내서 거기서 허장성세를 하자는 거죠. 그럼 남원산성 자체가 원체 견고하고 길이 험하니까 일본군이 쉽게 공격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으면서 뭔가 좀 군대가 주둔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면은 남원성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자 이제 양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총병이 말하기를 제가 이와 같이 방어하는데 흉적인들 어떻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함양과 운봉 사이에도 흉적으로 하여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이 산성이겠습니까? 적이 양과 같다면 저는 번과 같으니. 바로 그 드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들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사세에 따라 군사를 적절히 파견하여 수비하면 절대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흉적을 멸망시킨 후에 다시 찾아 배울 것이니 마음을 편히 놓으소서 하였다. 이 술잔에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따오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호쾌하게 얘기를 하고서 양원이 다시 남원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칠천량 패전 이후 한 달 정도쯤 지났을 무렵이에요. 8월 10일 본격적으로 일본 육군이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총병 양원이 호쾌하게 남원성 사수를 장담하고 있을 때 고니시 등이 이끄는 무려 5만 명의 병력이 남원으로 진격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토는 북쪽 루트로 해가지고 전주성 방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도채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은 이거 휘하있는 병력으로는 도저히 일본군의 야전에서 저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군이 와이된 상태라 가지고 실제로 섬진강을 따라서 일본군이 북상을 개시하려고 하자 이거 막을 방법도 없는 상태예요. 잘못하다는 샌드위치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에 도채찰사 이원익하고 도원수 권율은 각기 군을 움직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원성이 이제 고립무원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명예 부총병 양원은 생각보다 적의 군세가 장대한 것을 보고서 급히 전주에 주둔한 진우충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격리 양호의 방침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진우충이 이거를 또 무시를 해요. 논지가 뭐였냐면은 남원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지금 듣자하니 일본군의 한 부대가 또 전주 방면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전주도 잃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구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할 줄 알았던 이원익과 권율의 조선군은 어디론가 또 도망가 버렸어요. 즉 쉽게 말해서 구원군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부총병 양원은 이거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바야흐로 남원성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외로운 섬 신세가 됐던 남원성, 과연 남원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